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부 지방엔 최대 250mm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 지방은 밤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 참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태풍 이동 경로와 상황은 어떤지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여가 보이는 라디오로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립니다.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2부는 별별 상담이군요. 서민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아이들 돌잔치를 두고 생기는 가족 간의 의견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한 번뿐인 아이의 돌잔치 그래도 해야 한다. 아니다. 돌잔치 이 시국에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에도 장마가 왔나 보다 했던 게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도대체 왜 이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장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올해 장마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여름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건 결국 지구 온난화입니다. 예. 올해 그 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평균보다 5도 이상, 예. 6월에는 10도 이상. 사실 10도 이상이라는 건 평균 기온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북반구 쪽이죠. 북극 쪽에 그 시베리아 쪽이 고온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이 북반구 쪽의 기압계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 상층에 상당히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강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 사이에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예. 대개 이 북태평양 고기압 한 7월 25일 정도 되면 발달하면서 장마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립니다. 통상.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북쪽에 찬 공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못 밀어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형성된 장마전선을,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쪽에 계속 위치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나면 이제 최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대 예. 가장 길어지고 또 장마일 수도 이제 가장 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올해 정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이것도 결국 북쪽 찬 공기와 그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예.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비구름은 더 발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북쪽의 찬 공기가 그렇게 차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이게 이제 워낙 차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좀 비가 많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첫 번째는. 예. 이번 장마가 굉장히 독특한 게 평년 장마 같은 경우는 대개 집중호우가 한 지역 정도,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이라든가 혹은 중부 지역에 많이 내리고 대개 끝나는데 다른 데는 좀 많이 오지만 올해는 지금 전국을 지금 계속 오르내리면서 다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난 호우를. 이렇게 이제 계속 왜 그러냐면 장마전선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북쪽 찬 공기가 더 강하면 밑으로 밀어내리고요. 예. 다시 남쪽의 고기압이 더 강하면 북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두 힘 사이에서 지금 오르내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그 기단차가 있는 바람에 실제로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호우가 좀 나왔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또
밤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늦은 밤에 비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예. 뭐 야행성 찬마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건데, 대개 이 육지와 땅에, 그러니까 육지와 그 해양 사이에 온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서해 같은 경우는 밤이나 뭐 낮이나 기온차가 별로 없죠. 바다는 비열이 높으니까. 예. 그런데 반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복사하는 것이 심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자, 이때 밤에 서해상에 있는, 어차피 우리나라 장마전선으로 예. 해상에 있는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들어오는 공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육지는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특히 북쪽에 찬 공기는 굉장히 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는 거죠. 온도차가 별로 없는 낮보다는 오히려 밤보다는 오히려 더 추워지는 새벽에 그때가 가장 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장 많은 예. 이 호우가 좀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태풍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 텐데요. 태풍 장미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 특징이 궁금한데 좀 비가 많을지 또 태풍 위력이 좀 셀지 속도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금 지나서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 좀 넘어서 현재는 거의 그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태풍은 우리가 강도로 하면 제일 약하고요. 예. 그다음에 크기도 소형입니다. 제일 작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하고 소형급 태풍이고요. 현재는 이동 북상에 올라오는 속도는 시간당 한 4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건 60km까지 됐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그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 올라온 태풍 같으면 뭐 그냥 조금 피해를 주고 가는 태풍일 겁니다. 예. 이 정도 제일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형이기 때문에요? 예? 소형이기 때문에? 네, 약하잖아요. 일단 강도는 예, 예. 약하고 크기는 소형이고. 예.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는 쪽만 조금 뭐 피해를 줄 정도 태풍급인데. 예. 올해는 왜 이게 문제가 달라졌냐면은 지금 뭐 남부지방 일단 태풍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엄청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 이런 태풍이 오려면서 약간의 비만 내려도 예. 피해가 엄청 많이 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예, 예. 그래서 태풍이 아무리 태풍이 약해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은 강하게 분다는 거거든요. 예. 태풍의 강한 바람 중에서는 좀 약하다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예. 부산 옆에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 그렇다면 순간 최대 풍속은 한 30m 정도까지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보통 15m 정도가 넘으면 입간판이 날아가고요. 한 20m가 넘으면 집기와장이 날아가고 뭐 30m 정도 되면 약한 집들은 무너지고 이 나무도 뽑혀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약한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지나가는 주변은 굉장히 피해가 일단 바람으로 많은데 예. 이 바람으로 인한 압력이 있습니다. 풍압이라고. 예. 이게 지금 산사면이나 이런 데 와서 압력을 주면은 그나마 지금 비로 인해서 완전히 엄청 약해져 있는 집안이 예. 이런 데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태풍 자체로 평소 태풍으로 본다면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예. 오히려 이 피해는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태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장마 때문에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태풍 언제쯤 한반도 빠져나가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 한 4시쯤 통영으로 상륙을 해서 예. 포항 쪽 우레옥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울릉도 그 남쪽 해상 정도까지 진출한 데는 내일 새벽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오늘이라고 보고요. 예. 내일은 이제 동해안 쪽만 비가 좀 내리고 풍랑이라든가 바람만 좀 강할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내일 오후에는 벗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태풍이 지나가면 장마도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때는 태풍이 올라오면은 거의 태풍이 장마를 끌고 올라가고 해서 끝나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태풍이 뭐 그렇게 위력 있는 태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더라도 내일은 다시 충청도나 전북 이쪽으로 장마전선이 또 걸립니다. 예. 또 걸려서는 이제 그쪽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뭐 장마는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는 14일까지는 계속되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계속
비는 내릴 것을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제방이 터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각 지역 수해 상황과 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 동안 남북권에 쏟아진 비로 낙동강과 섬진강 인근에 3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낙동강의 경우 본류에서 그 제방이 터지면서 화개장터까지 강물에 잠겼다가 현재는 물이 빠진 상황인 건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낙동강의 본류의 제방 붕괴는 지금 화개장터하고는 이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예. 낙동강 본류는 9일 새벽에 터졌고요. 화개장터는 섬진강 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섬진강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섬진강 본류에 있는 화개천이라고 하는 지류가 있는데요. 그 예. 화개장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범람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 하동이라고 하는 지역, 섬진강 그 화개장터 하동이 있으니까 거기가 531mm 정도 왔습니다. 이게 일단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고요. 많은 비가 왔군요. 시간당 강우가 한 50mm 정도니까 이것은 뭐 정말 큰 530mm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끼리에서 좀 감을 잡으시려면 1년 우리 연평균 강수량엔 1,300mm 조금 넘거든요. 예. 한 이틀 만에 한 40% 정도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 300명분이 대피를 하고 도로도 유지를 하고 그랬는데 화개장터 거기 계신 분들은 32년 만에 침수됐다고 하는데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또 상류에 섬진강댐이 있거든요. 그 섬진강에는 섬진강댐이 있고 주암댐이 있는데 섬진강댐에서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류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니까 이 화개천이라고 하는 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호우까지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물이 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예. 자, 지금 기록적인 폭우에 태풍의 영향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제방도 위험이 클 것 같거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이렇게 대하천에 같은 경우는 본류의 그 제방이 붕괴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방이 왜 붕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의 댐에서 홍수 조절에 문제가 있는지, 댐의 용량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방 자체의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류는 잘 안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지금 낙동강, 섬진강이 터졌고요. 다른 데는 보통은 본류보다는 지류지천의 제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류에가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본류가 많이 올라가면 지류는 못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방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방을 넘는 경우가 제방의 자체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예산이 투자가 안 돼서 제방이 낮은 것을 아직 충분하게 보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밤사이 남부지방 피해를 줬던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임진강이 다시 비상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임진강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홍수 때 범람 위험 겪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진강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죠. 우리가 또 과거 기록에도 보면 96년, 8년, 9년 이때가 대홍수가 있었고요. 또 북한에 잘 아시다시피 환강댐이라고 하는 3억 5천만 톤 정도 되는 그 댐이 지어져서 그 이후로 무단 방류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그렇습니다. 남한의 피해가 많이 받고 있는데 임진강의 지형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쪽이 3분의 2가 북한 쪽이거든요, 임진강이. 그렇고 그 북한 쪽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이쪽 남쪽은 하류 지역으로 굉장히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물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물이 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은 관계
세력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료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댐의 방류 뭐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임진강은 한강하고 연결돼서 바로 서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해에 밀물이 들어오면 임진강에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서 와서 군남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예. 굉장히 어렵게 감내해서 겨우 조금씩 수위가 유입량이 줄어드는데도 임진강의 그 문산에 있는 비룡대교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올라가고 거의 넘칠 정도로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만조 때였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그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이 범람 위험이 매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다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걱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습니다. 800mm 정도 왔는데요. 북한은 우리 남한은 한 연평균 강수량이 1년 동안 오는 게 평균 한 1,300mm 조금 넘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좀 적게 옵니다. 한 1,100에서 1,200 정도 오는데 그중에서 800mm가 왔다고 하는 것은 1년치 올 것 한 70%가 이 장마철에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50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군남댐이 있는데 거기서 받기에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하고 협력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북한하고 협력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홍수와 가뭄과 물 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불안감은 좀 덜어지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밀물이 홍수 때 서해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북한에서 방류를 좀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물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을 좀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한 번도 통보를 하지 않고 최근에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임진강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수 방어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 군남댐은 이번에 봤을 때 북한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홍수량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남댐의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홍수 저류지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강 유역댐들의 방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 일대 침수 위험은 어떻습니까? 한강은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에서 홍수 조절을 주로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물이 모여서 팔당에서 방류를 하는 형태. 팔당은 사실은 팔당댐은 홍수 조절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주의보가 2011년 이후에 이제 한 10년 만에 내려졌는데 한강 대교를 기준으로 8.5m 올라가면 홍수주의보. 그 다음에 10.5m가 홍수경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관심, 주의, 경보, 심각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강은 200년 빈도 홍수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 본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홍수주의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홍수주의보가 8.5m 팔당 기준으로 보면 한 5,000톤 초당 5,000톤 정도 이상이 보내면 거기에서 한 4시간 정도 이후면 5시간 정도 4-5시간 되면은 잠수기에쯤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미리 교통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류지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본류에서는 200년 빈도까지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으로 보이고요. 자, 시간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장마는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지금 당장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류는 상당한 홍수 방어가 잘 되어 있는데 예. 지류지천들이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류지천 중에서 제방이 설계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좀 점검이나 이런 그 지역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도심지의 저지대, 그다음에 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해. 지금 정도의 이런 게릴라성 호우와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설계 빈도를 넘는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했던 용량보다 더 큰 비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양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 높은 오면 하수도가 넘을 수도 있고요. 또 펌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이나 저지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점검이 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은 재난예보 경보를 잘 듣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앱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본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당국의 어떤 그런 재난 경보나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YTN 라디오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현재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피해 없애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그 녹화 영상 띄워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이번 주만 네,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 날 생방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전에 들었었는데 오늘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통해서 동작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월요일부터 출근길 아침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지친 이 상체를 깨워내는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바로 옆구리 스트레칭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쫙 펼쳐볼게요. 네, 쩍벌레처럼 활짝 골반보다 넓게 펼쳐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의자 앞쪽을 잡아볼게요. 네, 오른손으로 왼쪽 의자 앞쪽을 잡아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들어볼게요. 네, 자, 상체도 바르게 세워보시고요. 척추도 왼손 하늘 위로 들어 올린 만큼 길어질게요. 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나의 왼쪽 측면을 늘리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볼게요. 자, 이때 어깨 너무 말리지 않게 어깨 활짝 핀 상태로 천천히 나의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이때 나의 측면이 늘어날 수 있게 벌써부터 끙끙대는 형진 씨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이때 뻗어있는 손끝을 계속해서 멀리 뻗어내면서 점점 옆쪽으로 숙여질 수 있게 기울여 봅니다. 네, 여기서 호흡 이어가시고요. 조금씩 편안해지셨으면 다시 손끝을 천장 쪽으로 뻗어 올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시원하고 많이 당기네요. 네, 옆구리가 많이 당기시죠. 그러면서 좀 잠이 깹니다. 네, 잠을 좀 깨워낼 수 있는, 상체를 깨워낼 수 있는 동작인데요. 제가 이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 상체가 옆으로 기울여졌을 때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의자를 조금 지탱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옆으로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HYY님께서는 허리가 땡겨요, 시원합니다 하셨고요. MSSK님께서는 스트레칭이 되네요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 반대편 동작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반대편도 좀 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의 왼손으로 오른쪽 의자 끝을 잡아볼게요. 예. 역시나 두 무릎 골반 너비보다 넓게 벌려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진 씨가 요즘 뱃살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구리가 날씬해질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네. 이번에는 오른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림과 동시에 나의 척추도 길어져 볼게요. 예. 앉은 키 길어졌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이번에 상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어요?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으로 오른쪽 측면 늘리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줄게요. 예. 자, 시선은 나의 오른쪽 겨드랑이 위 예.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예. 어깨 들어 올리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점점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 늘리면서 다시 상체를 천천히 손끝을 뻗어내면서 예. 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동작 따라 하시면은 옆구리가 좀 시원해지면서 잠이 좀 깹니다. 맞습니다. 예. 옆구리가 날씬해지는 동작임과 동시에 예. 또 이제 좀 지친 하루를 좀 편안하게 좀 깨어내는 그런 동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2부는 별별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잔치를 두고 가족 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사연인데요. 서민교수 박문성 위원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올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의 윤영미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전센터 소장 윤영미입니다. 예. 자, 먼저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저희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도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예. 육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지난 1999년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교육 관련 전문대학 등 총 3개 기관에서 1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3개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네. 자, 그럼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는 경기도 남북부 2개 권역이었는데요. 예. 올해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개를 추가해서 3개 권역에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 예, 동남부 지역은 수원 소재 경기도 기업 경제인 협회고요. 예, 서부는 안양 성결대학교 사랑협력단 그리고 포천의 대진대학교입니다. 예. 기간별로 좀 교육이 다르긴 한데요.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일에 약 13주 이루어지고요. 도내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비는 1인당 15만 원이고요. 네, 지난해는 주로 저희가 특강 위주의 교육이 많았는데요. 예. 올해는 토론, 발표 등 참여형 과정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리더로서 개인별 비전과 목표 설정, 그리고 워크숍과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생들 간의 그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코로나19 괜찮을까요? 방역 대책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넓은 예. 강의실 준비했고요. 철저히 준비했으니 이제 안심하시고 오시면 예. 되시겠습니다. 자, 교육 신청과 선발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는 각 그 해당 운영기관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관별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신청서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하시면 서류 심사 등보다 이제 세부적인 이제 선발 과정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정합니다. 예.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그 세부적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 수원 경기도 기업 경제인 협회는 031-302-7242번이고요. 예. 안양 성결대 사랑협력단은 031-467-8031
그리고 포천의 대진대학교는 031-539-2903입니다. 네, 생활 근거지에 그 가까운 곳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관심 있는 도내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주도할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또 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윤영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던 돌잔치.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되고 또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더욱 가족끼리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아이의 첫 생일에 누구보다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게 잔치를 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근 또 시국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 아이들 돌잔치를 두고 생기는 가족 간의 의견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아이들 돌잔치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돌잔치 지금 이제는 해도 된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지 말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셔보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코너잖아요. 내일 뭐 혹시 또 서민 교수님 시간이 안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네. 시간이 변경이 돼도 잘 나오시네요. 저는 뭐 그냥 시간이 많습니다. 맞춰주시는 거죠. 저보다 더 바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오늘 별별 상담인데 서민 교수님 오늘은 뭐 돌잔치 전문가로 나오신 겁니까? 네, 돌잔치 전문가죠. 제가 이제 전 경조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요. 돌잔치 같은 것도 많이 갔죠. 경조사 전문가로 오늘 출연하셨고요. 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네. 또 주말 내내 아주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밤을 새가지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밤 새고 또 K리그 낮에 또 출장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도 서민 교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오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먼저 서민 교수님 최근에 돌잔치 다녀온 게 언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돌잔치를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만남의 폭이 넓으니까 또 그리고 또 용과 명사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간 게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지난해 가셨고. 예, 작년에 갔고 올해는 아직 간 적이 없습니다. 초대는 받으셨나요? 올해 초대받은 기억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예. 우리 박문성 의원님. 저도 이 주제가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언제 돌잔치 가봤나. 예. 하여튼 올해는 확실히 안 갔고요. 지난해도 기억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 초 정도에 한번 가본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돌잔치를 잘 안 하는 느낌도 있고. 네,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르기도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저도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어떻게 했나 해봤더니 첫째는 그래도 조금 뭐 어딜 빌려서 사람들을 좀 초대를 했던 것 같은데 둘째, 셋째는 그냥 저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양심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셋째 하려 그러면 이제 욕하잖아요. 욕하죠 사람들이 민폐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행사는 많이 축소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뭐 돌잔치가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 돌잔치에 갔던 하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온라인상에서 돌잔치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기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박 선생님.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는 것 자체요? 하는 것 자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모든 게 잘 지켜지고 조심할 수 있다면 뭐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럼 개인의 판단이 아닐까 좀 싶은데
그거 말고 코로나 문제 말고도 요즘은 그냥 돌잔치 자체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잔치는 사실 원래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왜냐하면 이 돌잔치라는 게 이 의학 발전의 그 집대성 그 결과물이 바로 돌잔치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돌잔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거의 30~40%가 돌 전에 죽었을 당시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돌잔치가 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돌잔치가 이렇게 그냥 뭐 해도 되나 이런 게 된 게 의학 발전의 정말 그거라니까요.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걸 돌잔치를 하면서 의학 발전의 그 성과를 누리면서 참 우리가 의학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공학도 많이 하면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제가 봐서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식순 같은 거에 하나를 껴놔야 되겠네요. 다 같이 묵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결에서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유는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왜 돌잔치를 했을까 해보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1살이 됐고 1살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 그 전에 이제 많이 죽는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같은 결로 예를 들면 환갑도 마찬가지잖아요. 60을 무병장수 하셨다라는 의미로 맞아요. 환갑잔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60이 무슨 뭐 앞으로 훨씬 더 찡찡하게 더 건강하게 사실 텐데 왜 환갑을 해라는 것 때문에 요즘 환갑잔치 안 하거든요. 그냥 모이셔가지고 그냥 식구들끼리 밥 먹고 저는 같은 이유로도 굳이 돌잔치를 해야 되나. 이제는 그냥 해도 다 건강하게 다 아이들. 요즘 1살 전에 영화가 뭐 그런 사망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여서 뭐 이게 진짜 가족들끼리 밥 먹고 사진 찍는 건 좋지만 굳이 많은 분들에게 저희 아이 건강합니다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돌잔치를 꼭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설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 설사는 애들이 죽는 정말 가장 제일 큰 원인인데 제가 한 보름 정도 설사를 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명의를 만나서 거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돌잔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잔치 사진을 보면서 참 뿌듯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뭐 저는 지금 돌잔치는 그래도 그 여러 사람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이 금반지도 좀 이렇게 얻고 뭐 이런 명목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남는 게 돌잔치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사진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박문성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은 아이를 셋을 다 뭐 키운 입장이니까 만약에 지금 첫째를 낳는다고 하시면 돌잔치 하지 않으실까요? 안 할 거예요. 저희는 뭐 와이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도 한번 다른 주제 때도 얘기 드렸지만 결혼식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다 제가 굳이 연락을 1년 이상 안 했던 분들까지 다 초대해서 하는 이런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축하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과시하려고 부르거나 그런 게 좀 있죠. 내가 그동안 뿌렸던 돈이 아까워서 회수의 의미로 부르는 거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돌잔치의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주 건강히 잘 자라줬으니까 1살의 기념해서 부르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진짜 자기 생일을 뭐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른의 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아예 그냥 돌잔치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 돌잔치 이제 그 주제라서 제가 돌잔치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뭐가 있나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보배드림에서 따왔는데 그 이제 처가가 대전이고 이제 남편 쪽이 남편이 진주예요, 진주. 근데 이제 돌잔치를 어디서 하나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진주에서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부인은 이제 불만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쪽 식구는 못 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막상 드렸는데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두 분 다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 타이밍에서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 준비한 게 이건데. 준비도 좀 내용에 이렇게 좀. 그래서 아무튼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이제 여자 쪽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제에 안 맞는 얘기라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배땡땡에서 퍼온 글을 좀 다시 돌려볼게요. 최근에 랜선으로 돌잔치 중계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방법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랜선, 근데 랜선은 아무리 강의도 그렇고, 뭐나 랜선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맛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랜선으로 누가 접속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돌잔치는 역시 그냥 가족끼리 하고 나머지 뭐 참석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랜선. 뭐 저는 예를 들면 랜선이 뭐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부고의 의미, 알리는 의미, 저희 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랜선이나 이런 식으로 또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그거를 왜 그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그렇게 알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희 아이 건강하게 잘 크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 건강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알린다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다른 느낌들 정말 이게 우리끼리 정말 축하하는 게 아니라 과시하고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거기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누구 결혼식이나 뭐 그다음에 돌잔치 그다음에 뭐 각종 경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가족도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뭘 찍는가 이런 거는 진짜 언제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VAS니까 저는 이래요. 오늘 엄청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오래간만에 안 만날 관계를 왜 그렇게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만나서 반가울까요? 차라리 정말 만날 관계면 다르게 만나면 되죠. 정말 뭐 다른 자리에서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데 돌잔치나 결혼이나 환갑 때문에 만나는 관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불편하고 서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돌잔치 때 만났으니까 그래 언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돼서 진짜 술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러세요? 아니 이제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만남이란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안 그러면 저는 사람들도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와 그래 나 진짜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봐야지 이런 느낌 안 들고 메시아 또 얼마 해야 되지? 5만 원 해야 되나? 좀 10만 원 해야 되나? 얘는 왜 이렇게 돌잔치에 연락을 해? 솔직히 거의 제가 봐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런 불편함을 서로가 왜 감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잔치가 없어지는 세상은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파티하면 되죠. 홈파티도 있고. 근데 그게 막상 안 만나지잖아요. 그냥 막상 막상 안 만날 관계면 저는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정말 오늘 지금 별별 상담하면서요. 오늘 가장 제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지켜봐도 재밌네요. 자 3525번님께서는 돌잔치 준비하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는 11월 초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라 직계 가족만 모여서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라 아쉽지만 혹시 모를 감염에 노출해 주변 분들을 보호하자는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또 간소하게 그냥 가족끼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5374번님 안녕하세요. 돌잔치에 대한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4살 된 손녀 돌잔치 때 경험담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대신 양가 이촌까지 간단하게 했는데 경제적 부담은 제가 더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1554번님께서는 돌잔치 안 하는 게 좋답니다. 방역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나오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식사할 때 말없이 하기보다는 식사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또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안 하는 게 또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3352번님께서는 요즘 시국이 그런지 몰라도 초대를 받는 것만으로도 축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가야 되나 돈만 보내야 되나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 생기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1971번님께서는 아이 돌잔치 꼭 해야 됩니다. 20년 전 아이 돌잔치 할 때 금반지 한돈이 꽤 됐는데 금반지보다 현금으로 5만 원 하더라고요. 뭐 하시면서 좀 돌잔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럼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 차니 파파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또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돌잔치 여부는 부모 본인들의 선택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뭐 동의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돌잔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한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요. 아니, 박 의원님 인간관계 좀 잘 폭넓게 하시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서로 인간관계까지.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뭔가 상처만 나온 끝났나요?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를 해야죠, 우리. 다 각자의 생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의과대학 서민 교수 그리고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기상과 교통정보 들으시면서 실시간 상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